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지금 2,500선 살짝 밑돌고 있고요. 0.12% 하락에 2,494.37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 수준으로 재차 돌아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시죠.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은 마무리도 같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시작할 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이슈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이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그다음에 이 외국인 현물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견인할 수 있는 선물 시장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선물 시장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어요. 일단 뭐 매매 주체 동향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현물 쪽에서도 매수 금액이 줄어들었고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 계약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선물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도 좀 뭔가 안착하는 듯한 모습을 한 2시간 거의 3시간가량 유지를 하다가 뒤로 가면서 힘이 점점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아침부터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관 매수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한 현물 매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 밀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네. 오늘 중소형주가 원래 약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원래 약한 구간에서 대형주만 좀 버티는 양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조선주를 비롯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정도만 이어지고 있을 뿐 뭐 시장 탄력은 큰 위축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의존하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국인 지금 거래소에서 338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지만은 선물시장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팔고 있고 또 거래소 기관의 매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 또 포함을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시죠. 좀 전에 또 오늘장 하락의 배경 가운데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다시 돌아올까?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다시 복귀를 하나보다, 국내 증시 사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그랬는데 이번 주 초반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의 이런 기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매도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시장에서는 꾸준히 좀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 있는데 외국인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네, 현물 쪽은 12월부터 이미 매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근데 11월, 12월부터 외국인들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인들의 일간 순매수도를 나타낸 것인데 외국인들이 팔거나 사거나와 상관없이 시장이 등락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때부터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기관들의 저가 매수였죠. 통합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기금을 축으로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형주의 저가 매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수급의 힘은 11월 달 계속 팔았고 12월 달도 팔았지만 힘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은 지금도 사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올해 연초에 같이 매수에 가담해 줌으로써 시장의 파급력을 지수를 위로 좀 밀어올리는 힘을 보여줬던 것인데 오늘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또 3,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것인데 뭐 종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연초에 보여줬던 인덱스 매수를 멈추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미 금리 폭등 그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변화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확실하게 조금 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레벨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좀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은 여전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은 우리가 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전히 종목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오늘도 참고 기준으로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꽤 많죠. 지금 SK 하이닉스도 참고 기준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사들 사고 있고 오전부터 사고 있었던 다양한 그 조선주들의 탄력도는 바뀌거나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뭐 꾸준한 매수가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주가가 좀 너무 폭발하는 바람에 못 쫓아가도 될까라는 그런 우려는 들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 11월부터는 종목 매수에 주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초에 약간 뭔가 바뀌는 것 같았지만 미국 시장에 바뀌는 분위기를 보면서 외국인들은 11월부터 적어도 1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냥 종목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현실적인 전략적 측면의 대응일 것 같고, 그럼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뭐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으로 귀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종목별로 다르다. 최근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약간 바뀐 듯 보이는 것은 이 미국의 금리 상승 때문이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어떤 종목을 사나요,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은 그냥 유형으로만 말씀드리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을 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늘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 중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조선 정도를 제외하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뭐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을 최근 들어서 베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을 살 때 꾸준하게 뭐 몇 개월 이상 사면서 시세를 끌고 나가는 종목이 조선주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많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네이버 같은 거 꾸준하게 사고 있지만 한 뭐 21만 원, 22만 원 가면 계속 벽에 부딪혀서 계속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금융주 같은 것들도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매수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급등하지도 않고 또 외국인들 매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폭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최근 외국인들의 선택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뭐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조선방산, 전력설비 뭐 이런 유역의 종목군들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그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면서 단기 반등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고, 꾸준하게 매수하는 뭐 주주환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뭐 주가 자체가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고 있는 뭐 JYP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매수 추이가 주가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작년 10월 달과는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매력 혹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나온 종목군들로 한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외국인 우리 증시에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약간 발만 담그는 정도, 따라서 이 부분을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수급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 전기,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유난히 돋보이는 쪽이 해운입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이 선두주자였는데 삼성중공업이 급등하고 있고요. 해운까지 이 바다와 관련된 섹터 두 가지가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전부 트럼프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아침에 이제 설명드렸을 때는 그동안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못 오른 점, 그다음에 뭐 해양설비 쪽에는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나오고 있는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다 이미 알려진 뉴스예요.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트럼프 시대에는 결국은 이 화석에너지가 강조되면서 LNG선에 강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LNG선은 지금 하나오션보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근데 HD현대중공업은 계속 올라왔고, 그동안 뭐 주가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삼성중공업 오늘 매수가 집중되고 있죠. 거래가 지금 오늘 평소 거래량 자체가 한 1,000만 주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벌써 3,000만 주 정도가 넘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대량으로 쌓이고 있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 이런 새로운 모멘텀도 결국은 뭐 트럼프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HMM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과 주가의 상승세, 거래 증가도 모두 트럼프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뭐 전문가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러시아는 빼고, 러시아에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국가의 여러 나눠져 있던 해운사들을 하나로 대형사로 합병하면서 글로벌 랭킹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서 뭐 3위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선사 2개 정도를 빼면 이제 어느샌가 글로벌 1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그 부분도 이제 강하게 누른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 극지방에 있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 항로까지도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트럼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린란드 매입도 그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해운주들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솔직히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종목은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적사라고 하는 HMM의 순위가 10위권 박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HMM 정도가 그나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의미 있는 종목이 없는데 오늘 다 같이 급등하고 있는 건 결국 뭐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면 이 이슈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이슈가 되려면 머스크몰러 같은 세계 수익권의 해운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운임에 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게 급등해야 돼요. 이런 게 급등하면서 만약에 국내 뭐 종목이 다 같이 뭐 움직인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준비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상장되어 있는 머스크몰러 B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운임이 그렇게 좋지가 운임 않다니까요. 때문에. 전체적인 운임이 좋아서 최근에 우리나라 뭐 종목이 움직인다. 실적이 좋은 거지 운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SCFI 같은 이런 상하이 운임 지수가 지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상반기에 좋았던 것은 중국이 규제를 앞두고 밀어내게 수출하면서 그때 급격하게 좋아졌던 거지 지금 현재 운임이 뭐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중국 부양책 쓰면서 뭐 경기 올라온다고 했지만 경기가 지금 아직 올라오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BDI를 포함한 다양한 운임 지수의 강세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구간에서 전혀 메리트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주의 전반적인 흐름이 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숭어가 뛰기도 전에 망둥이들이 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있을 수 있죠. 뭐 최근에 종목의 움직임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거래에 몰리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의미는 없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과연 그런 정책을 정말로 강력하게 추진할 때 뭐 러시아가 중국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LNG 쪽에 대해서도 지금 뭐 종목이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차갑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LNG선 뭐 트럼프가 지금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판다. 그다음에 사주 국가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LNG선의 지금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 러시아.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다음에 뭐 욕해도 되는 국가라고 보여집니다만 경제적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PNG가 가장 싼데 파이프로 오는 천연가스가 가장 싼데 지금 저렇게 그 전력 가격의 급등락으로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저 북유럽 국가들이 저 싼 PNG를 계속 놔두고 미국의 비싼 LNG를 계속 사다가 쓴다는 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근데 싸더라도 금지가 되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금지는 네. 트럼프 시대에는 좀 나타날 수 있겠으나 다음 정부 때는 유지가 될까? 그다음에 다음 정부 때 정말로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면 미국이 정말로 유럽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너희 러시아 가스 사는 순간 너희는 모두 아웃이야.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우리는 싼 에너지를 원한다라고 계속 요구하면 과연 그 지금 우경화되고 있는 유럽 정부가 정말로 미국 말을 듣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모든 걸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나이브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지역은 지역별로 50배의 격차가 지금 전력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막아주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그냥 그 일하시는 기업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과연 그 사람들이 참을 거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LNG선 뭐 이런 거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HD 마린솔루션, 뭐 성광밴드,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 좋아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뉴스에 휩싸여서 더 갈 거야. 지금은 너무 싸라는 착각을 하기에는 생각들이 너무 나이브한 생각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당장 뭐 전기요금이 다음 달에 20배 올라가는데 뭐 이거 쓰지 말고 뭐 그 전 세계 지구를 위해서 이거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네. 고개를 끄덕이고 지구를 위해서 그걸 쓰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한번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는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수혜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네요. 너무 순진하고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이 조선에 대해서는 뭐 진작부터 내년도를 바라볼 종목군들,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좋을 종목군들로 아침에도 많이 다뤘습니다. 2024년부터요. 그런데 이 해운 수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영 힘듭니다. 심지어 호재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 그룹주들은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동반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이 항서제약과 같이 개발하는 약에 있어서 미국 FDA의 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오히려 상승분에 반납하고 다른 재료가 없는 종목군들보다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HLB 그룹주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은데 HLB가 뭐 FDA를 통과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이거 뭐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게 이제 드랍될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항서제약이 몇 가지 뭐 사소한 실수를 했고 그것은 이제 HLB의 주장으로는 금방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정도가 되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던 것이고, 뭐 그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하면서 아침에 시초가 호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창구 기준으로 외국인 매도 1위가 HLB예요. 뭐 물론 HLB 관련주들까지 HLB가 밀리니까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HLB가 호재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창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HLB라면 적어도 이 종목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재료 노출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신뢰도의 문제가 아닌가. HLB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재료를 얘기했고 그로 인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이 반복됐던 데다가 또 진양곤 회장의 이제 과거 사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 종목의 어떤 재료가 발표되면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호재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시대 이것도 이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과연 항서제약이 좋은 약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트럼프 시대에 정말로 그 FDA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HLB는 과거에 정말 좋았을 때를 우리가 반추해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 1위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이 종목에 손실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잠겨 있어서 예전처럼 거래대금이 올라오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단행할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존재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HLB가 뭐 실적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늘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뭐 제약바이오 전체 의견과 뭐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약바이오 전체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른 것이고 올해도 역시 그 정도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최근에 뭐 금리와 연결돼서도 많이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HLB 뭐 개별 이슈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HLB라는 그룹, 그다음에 종목의 특성상 또 호재가 나오면 단숨에 또 오늘의 하락을 딛고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HLB는 아마도 이제 거래 수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다시 나타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뭐 손절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손절 물량을 또 공격적으로 받아줄 신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정도의 뭐 강력한 재료가 좀 나타나야 어느 정도 이 종목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B 그룹주들이 신뢰를 좀 잃을 만한 그런 뭐 해프닝들도 있었고 그런 주가의 변동성을 완전히 다 씻어내는 손바뀜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근데 그 HLB에 관련된 것이지 전체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뭐 이건 작년 한 11월 달에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올해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딱 세 가지 아니에요? CDMO 확대, 그 다음에 빅파마와 누가 또 새롭게 붙어갈 수 있는지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약들을 국내에서도 이제 1세대 정도는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 제약사 중에 GLP-1을 안 다루고 있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과거에 뭐 당뇨로 연구를 했던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연구를 했던 뭐 그게 치료제가 됐던 무엇가 됐든 그러니까 GLP-1이 뭐 지금 한때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들 중에서 이게 임상 어느 정도 단계에 갔느냐 정도의 문제지 국내에서 연구 안 하는 데는 없고 글로벌 시장과 연계해서 하려고 시도하는 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야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금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뭐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위 10대 제약사 중에서 금리 조금 올라간다고 R&D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뭐 돈이 없어서 돈을 조달 못할 회사가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도 상위 한 5개 제약사 내에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움직인다고 해서 그다음에 크레딧 시장에 조금 얼어붙는다고 해서 R&D 비용이 부족할 만한 회사? 저는 뭐 코스닥에는 많이 있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 제약사 중에 그런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결국 가능성을 보일 만한 회사로 우리가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재료를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녹십자하고 셀트리온 정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예. 저는 일단 좀 믿을 수 있는 회사 정도로 국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거기에 국한해서만 보시고요. 너무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확대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